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가 2차 납세 의무자의 삶이라도 챙겨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챙겨주겠다라는 게 여당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국가가 어떻게 해서 국민의 삶을 다 챙겨주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국민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챙겨야지 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요. 다 이 국가가 가지고 가는 거는 다 국민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국민의 삶을 챙겨주겠다? 그러면은 그 삶을 챙겨주려면 가지고 가지나 마라 이거예요. 차라리 세금 가지고 가면서 뭐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삶을 그냥 절반씩 가지고 가가지고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세금 가지고 가가지고 뭐를 얼마나 준다고 그러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국민 중에서도 세금을 안 내는 국민들이 이렇게 절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절반 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는 것이 그러면 국민을 챙겨주는 것이, 국민의 삶을 챙겨주는 것이냐. 받아가지고 그럼 이거에서 얼마를 받아야 이 사람들이 삶을 챙겨줄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 돈 빼가지고 이쪽에다 밑장 빼가지고 윗장에다 넣고 밑장 빼기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단계처럼 앞에 사람 빼가지고 그 다음 사람 넣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서 돈 안 나와 버리면 꽝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뭐 세금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건 그게 아니죠. 국부가 일단 먹을 파이가 이 정도는데 이렇게 해야 이게 나눠 먹을 것이 많이 생기잖아요. 나눠 먹을 것이.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국가가, 대통령이 그런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세금 빼가지고 세금으로 나눠주겠다, 분배하겠다 그러면 그걸 누가 못하겠느냐. 초등학생만 다 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장난이다 이거죠. 그런 게 솔직히. 돈이 얼마나, 그게 뭐 땅 파면 돈 나옵니까?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 이 사람들만이라도 어떻게 세금 과세하지 말고 삶을 좀 챙겨줘라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그것이라도 실질이 된다 이겁니다. 세금을 없는 사람한테 자꾸 거두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국민의 노숙자 다 만들어 놓고 또 노숙자 위한다고 세금 더 거두면은 그게 노숙자 위하는 거냐 이거예요. 또 세금 안 낸다고 노숙자 위해서 세금 내야 되는데 왜 안 내? 하면서 또 체납자 해가지고 또 징수해버리고 공매해버리고 그러면 또 노숙자 만들고.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그 자체가 노숙자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양산하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2차 납세 의무자라는 건 뭐라고 그러냐면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내가 이제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당연히 제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제가 말했잖아요. 돈이 먼저고 돈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욕심 많은 존재가 없어요. 국가만큼 그렇게 욕심 많은 존재가 없다 이겁니다. 국가한테 좋은 이야기, 좋은 소리, 절대 국가 이 귀에 좋은 이야기 해도 안 들어가요. 국가는요, 그냥 무조건 1원이든지 2원이든지 간에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이 밤잠을 안 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못 받을 것 같아.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그 넓히는 게 2차 납세 의무자도 있고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고 뭐 이래요. 청산인 뭐 이렇게 납세 의무자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문제되는 게 2차 납세 의무자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를 이렇게 넓혀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넓혀버리느냐 하면은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를 안 내요. 예? 법인세를 안 내고 법인의 경우에 또 부가세도 안 내고 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버린다 하면은 2차 납세 의무자를 개인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개인이 누구냐? 가점주주다 이거예요. 가점주주. 가점주주는 뭐냐면은 전체 주식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점주주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만일 이제 내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남편이 있는데 배우자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나는 30% 가지고 내가 50% 이렇게 안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다가도 20% 하고 여기다도 1%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둘이가 특수관계자니까 다 합해가지고 50점 이렇게 50% 플러스 한 주가 넘어가는 과점주주로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합해버려요. 그러면은 졸지에 2차 납세 의무자가 돼가지고 법인이 안 냈던 세금을 다 이게 이 지분별로 내라 이거예요. 가령 이제 10억이다. 10억이면 여기는 3억 내놔야 되고 2억 내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억 내놔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뭐 1,000만 원 내놔야 되고. 어제도 제가 이제 심판관에 가가지고 그 사건을 보는데 저는 인용을 막 그렇게 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2차 납세 의무자가 여기가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남편이 회사 설립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명의를 이제 주주를 가지고죠. 명의를 빌려주고 이쪽도 빌려주고 해가지고 주주예요. 주주. 이것도 주주인데 자기는 명의상의 주주다. 명의상의 주주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총이라든지 이쪽에 가가지고 권리 행사해 본 적도 없고 배당 받아본 적도 없고 그쪽에 뭐 이사로 등재된 것도 없다 이거예요. 나는 별도로 아내는 이제 과외를 하는 과외 강사로서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왔다. 남편이 한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말아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계를 내가 책임지면서 애를 키웠다 이거예요. 과외 강사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내 소득이 이렇게 있다. 증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남편이 회사 설립할 때 이 자본금 내가 낸 적이 없다. 전부 다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별도다. 그냥 남편이 뭐를 회사 설립하니까 잘 되라는 의미에서 필요하다니까 인감증명서 하나 떼어준 거는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될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남편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요즘같이 자영업자들 뭐 회사 설립한다 해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안 돼요. 그래야지 법인세도 못 내고 부가세도 못 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법인이 재산이 없어요. 법인의 재산이 없으니까 이 법인한테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으니까 아내, 딸 이 사람들 다 합해가지고 50% 플러스 한 주가 초과되네 하면서 다 이제 지분별로 그냥 과세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몇 억씩 이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내가 지금 이게 간신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2억 5천이라든지 2억 5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냐. 내가 그러면 지금 대학생인데 신용불량자 되면 나 어떻게 사냐. 취직도 못 되고 대출도 은행융자도 못 받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등록금 대고 사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는 눈 하나 끔뻑 안 하죠. 무슨 말을 했는지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인감증명서 띄워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면요. 명의상의 주주는 안 돼요. 명의상의 주주는 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거든요.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인감증명서 떼어주면 다 그 사람들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2차 납세 의무자 맞네 이렇게 돼버려요. 알아서 억울하면 또 불복하든지 뭐 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 다. 대법원 판례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로서
지위를, 주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서 내가 뭐 실질적으로 뭐 행사를 안 했다, 뭐 주주 권리를 행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이천 납세 의무자 사실상이라든지 실질상 경영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지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천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배우자라는 입장에서, 딸이라는 입장에서 그게 언제든지 내가 경영 지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러면은 아니었던, 내가 이렇게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다는 걸 입증을 해봐라. 입증을 하면 들어줄게. 그런데 그러면 입증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입증이 안 됐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납세 의무자를 일단 걸어버리면은 이거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태반의 사람들이 2차 납세 의무자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치듯이 번개 맞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없는 사람들이 두드러 맞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재산 뺏기는 수밖에 없잖아요. 있는 재산도 뺏기고 신용불량자로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부자 되는 건 어렵죠. 돈 번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을 코너에 몰아놓고 너가 이제 뭐 바다에 빠지든지 절벽에서 떨어지든지 그거 우리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무슨 국민의 삶을 책임져 준다면서요. 그러면 2차 납세 의무자 이런 사람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구제를 해라 이거예요. 함부로 2차 납세 의무자 막 형식적으로 막 지위 가진다 해가지고 하지 말고, 원래가 이게 2차 납세 의무자를, 이게 우리나라의 참 독특한 법이에요. 영미법계에는 2차 납세 의무자 이런 게 없어요. 일본에서 다 따가지고 온 거거든요. 일본이 있으니까 우리도 왔는데, 우리는 뭐든지 따가지고 오면 더 독하게 운영을 해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그 규정이 보면은 법률의 연역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에 1974년에 2차 납세 의무자를 도입을 했어요. 국기법 제정하면서. 그런데 이게 위헌을 받아요. 형식상에 법인의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2차 납세 의무자를 과세하니까 얼마나 곡소리 많이 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993년 헌법 1993년에 이제 법을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해가지고 과점주주의 범위를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영을 이제 사실상 지배하는 자, 사실상 지배. 그 다음에 3은 1, 2, 3하고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음에 1998년에 위헌 결정이 나요. 뭐가 나냐면은 이거 안 된다. 무조건 뭐 생계 같이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안 된다. 기본권을 너무 침해한다. 그리고 출자가 무조건 많이 있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실질상 경영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명의상의 명의 주주는 이거는 빼라 이거예요. 2차 납세 의무자. 원래 2차 납세 의무자가 법인의 그림자 뒤에서 개인의 힘으로 리모컨 돌려가면서 세금은 법인한테 모든 걸 밀어버리고 자기가 뒤에서 이제 배부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얕게 사업하겠다 그런 사람들을 잡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명의만 주주만 있고 그 같은 배우자고 같은 자녀들이고 생계를 같이 하면 무조건 다 그냥 너희들도 다 책임져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사업 잘못한 거 너희 가족이 다 책임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일개 가족을 그냥 막 짓밟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짠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도 그 위헌성을 알고 이제 다시 위헌을 하니까 다시 이제 바꿔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질상 경영 지배, 그 다음에 사실상 지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배우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생계를 같이 하는 이제 직계 좀비속으로 이렇게 바꿔요. 배우자 이제 직계 좀비속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이제 51%에서 50% 플러스 한 주로 이렇게 바꿔버리고, 한 주 50% 초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예전에는 비상장 주식회사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상장 주식회사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점점 강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 범위를 점점 이렇게 위헌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제한을 하려고 했는데 살짝씩 또 이렇게 또 확대를 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법은 무조건 어떻게든지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무조건 세법은 개정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한테 한번 걸려가지고 뭐 한 대 두드려 맞든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세법 개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 위헌 법률 나와도 뭐 그것 가지고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왜? 국가를 위해서 세금 더 거두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오히려 예뻐해 줘야 되는 거죠. 괜찮아, 뭐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또 계속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일해 라는 식이죠. 국가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실제 사건인데 제가 논문에서 봤어요. 이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건축사예요. 건축사여 가지고 이게 종합건축사 사무실을 해야만이 이제 수임의 제한이 한도가 높아진대요. 그래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종합건축사무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1층에서 하고 이거는 2층에서 하고 3층에서 하다가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주식회사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회사를 만들고 갑이 이제 50%를 가지고 을이 이제 이게 아내가 이제 30%를 가지고 이제 아들이 20%를 가지는 식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각자 독립재산으로 일은 했어요. 일은 하면서 이제 세금은 이 회사 명의로 법인세를 냈어요. 법인세로 이렇게 격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병이 너무 노령이에요.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무장한테 맡기고 이제 사무실을 비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무장이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1년에 100억씩 매출을 올려요. 100억씩 매출을 올리는데 이거를 전부 다 매출 누락을 해버리는 거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노년에 1억씩 매출을 하니까 각자 직원 데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 100억씩 누락되는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막 소문이 나니까 검찰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를 해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매출 누락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국세청에다 자료를 보내니까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60억을 때려버린 거예요. 60억을 어디로 때렸냐 하면 이 회사에다 때리죠. 당연히 법인이니까. 그런데 이 60억, 이 100억은 전부 다 이 사무장이 가져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유출을 회사 돈을 회사에다가 이렇게 100억이 있어야 될 게 100억이 안 있고 이게 누구한테 사무장한테 간 거예요. 사무장이 갔으면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소득이다 이거예요. 소득인데 이게 이제 근로소득인데 이거를 가지고 신고를 안 해버렸잖아요. 안 했으니까 이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해가지고 원천징수를 너희들이 법원에서 원천징수를 해라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냈다 라고 하면서 이것까지 합해가지고 60억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버렸는데 법인이 재산이 없으니까 뭐 낼 것이 없어요. 뭐 징수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갑하고 아내하고 아들 너희들이 다 내.
해가지고 60억을 다 과세를 이렇게 50%, 30%, 20%로 지분별로 과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이제 또 말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세금 폭탄을 맞아버리고, 지금까지 그 남편하고 같이 잘 살던 아내와 아들이 갑자기 이제 체납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많은 돈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재산 다 뺏기고, 압류돼가지고 뺏기고, 그 다음에 다 신용불량자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노숙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털털 털어가 버리니까, 탈탈 털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무슨 이거하고 뭐 관계돼 있냐라고 이렇게 볼면서를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차 납세 의무자의 유연성이 자꾸 나온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쪽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이 사람의 소득에다가 본인들이 이쪽에다 종소세를 때려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뭘 받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실질 귀속자, 실질 과세 원칙이니까 자꾸 실질 과세 중요하니까 실질 귀속자를 찾아라. 실질 귀속자. 그 다음에 실질 대표자. 실질 대표자를 찾아가지고 그네들한테 일단 과세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만만한 사람한테 먼저 때려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그런데 국가는 공권력 있잖아요. 장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대표자, 실질 귀속자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야 사무장 너 그동안 돈 어디다 썼어 하면서 잡아다가 이렇게 뭐를 추적을 하고 자금 추적, 이런 사람들은 또 애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첩 사실혼의 배우자한테 뭐 돈 가고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니한테 갔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탁탁 과세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이 아쉬우니까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뿌려요. 이제 막 시장에다 뿌려요. 그러면 시장에다 뿌리면은 접근을 하려고 하다가도 못 본 척하고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정작 안 하고, 만만한, 이제 사건은 종결해야 되니까 만만한 이런 사람들한테 2차 납세 의무자로 해가지고 징수는 실적은 거의 없는 그런 과세를 2차 납세 의무자 지정 처분을 한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막 달달 볶으면은 노숙자 되는 수밖에 더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쓴 그것도, 왜 내가 모르는 법인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 글이 있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부모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빠하고 여동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다 키웠어요. 다 키워가지고 둘이가,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죠. 그러니까 여동생은 오빠 말을 하면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조금 성년이 되면서 뭐를 사업을 해본다고, 내가 뭐 할게 하면서 너 이름으로 인감증명 하나만 좀 부탁하자 라고 해가지고, 오빠를 위해서 오빠 잘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여동생은 커가지고 자기도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지만 이제 오빠가 자꾸 뭐를 하다가 안 되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내가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빠 잘해봐 하면서 이렇게 인감증명 하나 떼주고 모든 걸 잊어먹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오빠가 법인 설립해가지고 여동생 이름으로 이렇게 지분을 놔뒀다 이거. 그러면 나중에 이 법인에서 법인세 안 내니까 국세청은 어떻게 됩니까? 여동생한테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여동생한테 2차 납세 의무자를 때려버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내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기 이렇게 갓난 애기 막상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과세를 내버리니까 깜짝 놀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울면서 막 읍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면서, 내가 뭐 이거 인감증명서 하나 떼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내가 이 법인세를 내야 되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 내가 왜
나도 모르는 법인의 세금을 내가 왜 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차 납세무자니까 내야 돼. 이차 납세무자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내가 내야 되느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국세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렇지. 짠하겠다. 명의상에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영상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과세처분을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차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안 해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에 걸립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일단 과세하고 아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불복하세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불복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명의상이 없고 이게 회사를 할 때 자본금 설립한 부분도 없고 모든 거를 오빠가 자기가 다 했다고 또 증언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은 검토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동생은 또 자기가 생계를 꾸리고 그 별도로 이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같이 살지도 않고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왕래한 지도 오래됐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회사에서 돈이 이쪽으로 나간 번이 없고 여동생 이 회사로부터 무슨 근로소득 받아본 적도 없고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여동생은 그러면은 경영상 주주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질상 경영상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인용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과세하려면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고 형식적으로 보면 한없고 긍정적으로 보면 좀 짠하면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의 삶을 보살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굳이 걷어가지고 보살펴 줄 필요가 뭐냐. 안 걷어야 될 사람한테는 짠한 사람한테는 안 걷어야죠. 남의 삶을 그냥 다 짓밟아 놓고 나서 그 세금 걷어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무너져 버렸는데 뭐를 위해 준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런 게 말장난이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도 항시 그 국세청에 있을 때 그 결제를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해줘야 될 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세처분을 취소시켜줘야 될 거는 시켜주고 막 같은 편이다고 자꾸 그렇게 형식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러면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는 과장이 내가 먼저 걸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러면서 아니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교회 가고 절에 가가지고 뭐 거기 가서 참여하고 회개합니다. 뭐 부처님 복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하느님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해봤자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하면 되는 거고 억울하다고 말을 하면 좀 귀담아 좀 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 가고 절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냐. 지금 내가 하는 업무도 그렇게 안 하면서도 내가 부처님이나 하느님이어도 그러면은 안 해줘. 내가 복 못 주겠다. 나 같아도 내가 부처고 하느님이어도 그런 사람한테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법원도 판사의 재판부들도 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단순한 사건 하나 가지고만 보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세청이 좀 엄격하게 감사에 걸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법원은 좀 여유 있게 빈 공간이 좀 생각이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뭐가 날개가 달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이 막힙니다. 요즘 같은 세금 국가 시대에서는 좀 법원이 그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본인의 역할이 주어진다. 고시 공부한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기 위해서 고시 공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